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라고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같은 실수를 할까요? 왜 자신감이 부족하고 왜 타인의 시선을 그토록 의식할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무의식적 패턴들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억까지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랑과 상처의 경험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때 받은 상처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결국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온전히 이해한 후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묻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독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상처들을 빛 속으로 끌어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행을 말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들을 지혜로 변화시킨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뉩니다.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억압한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린 시절 특히 태어나서 7세까지의 경험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는 내가 나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들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 박힌 내적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신념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성공을 해도 계속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효도라는 가치가 강조되면서 부모에 대한 불만이나 상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되었죠. 하지만 이런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억압된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욕구들을 포함합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원망, 실망감 같은 것들도 많은 경우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계속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차가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의식적으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남성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성들에게 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린 시절 완벽주의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쓰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자신은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은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의식의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마치 운명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패턴들을 의식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박힌 패턴들을 의식화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누구의 잘못인가? 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학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유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부모도 한때는 아이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겪은 세대의 부모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그들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녀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을 것이고, 때로는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부모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취와 성공을 강요할 수 있고, 자녀의 감정적 욕구보다는 외적 성취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외적 성취로만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았고, 그 상처가 자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우리가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자녀의 꿈을 꺾었거나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의도는 대부분 선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한계와 상처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를 했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의식화하고 치유할 때 비로소 그 상처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치유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별일 아니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괜찮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근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려주고,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하고, 죄책감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관련된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때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 슬픔, 배신감,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치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마치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곪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에 빠지는 것과 감정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감정에 빠진다는 것은 그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객관적 시각을 잃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경험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해 파도에 휩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감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춤을 추는 것 등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감정들은 종종 몸의 긴장이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은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처럼 감정의 여러 층들을 천천히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감정이 다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거나 인정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거나 보호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이런 욕구들을 성인이 된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고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인정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노를 다루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방치당하거나 지나치게 통제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분노를 억압하면 그것은 우울이나 불안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우리의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측면들을 포함하는데 분노나 공격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계속 억압하면 그것은 더욱 강해져서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통합하면 그것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화가 났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인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직접 화를 내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 속에서 부모와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같은 말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분노 밑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슬픔이나 상처, 두려움, 외로움 같은 더 깊은 감정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밑에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더 깊은 감정들을 발견하고 다루는 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강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슬픔이나 두려움은 더 오래 지속되고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감정들을 치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납니다. 부모가 우리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거나 우리의 감정을 무시했거나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이런 분노를 통해 우리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부모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더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내면의 아이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정신 구조를 여러 원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 원형입니다. 이 원형은 순수함, 자발성, 창조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기 쉽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아이가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나는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면의 아이를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은 오히려 내면의 아이를 더욱 상처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같은 말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모가 주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의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성인이 된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 가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거나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내면의 아이에게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슬펐다면, 그 슬픔을 무서웠다면, 그 두려움을 외로웠다면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슬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대신 정말 슬펐겠구나.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의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안전감 인정을 지금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창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종종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이는 꿈꾸고 상상하고 놀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단계는 부모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우리에게 부모는 전지전능한 존재였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부모가 해준 것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부모도 한계와 약점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차가운 아버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여유를 보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남성들에게는 강해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감정적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자신만의 한계와 어려움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나치게 간섭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아, 나를 통제하려고 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간섭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대부분 선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 역시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비로운 마음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듯이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용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모를 인간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좋은 면들도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에만 집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모의 사랑, 희생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완전히 악마화하는 것도, 완전히 이상화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인정하고 그들을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관점입니다. 용서는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원망과 분노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과거에 소모됩니다. 이것은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쇠공을 매달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고 항상 지치고 힘듭니다. 용서는 이 무거운 쇠공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그 에너지를 현재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때로는 매우 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를 강요하거나 서두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감정의 억압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실망감 등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건너뛰고 바로 용서로 가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즉,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점차 진정한 용서의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용서하면 상대방이 이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용서가 항복이나 굴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한 사람은 원망과 분노에 매달려 있지만 강한 사람은 그것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용서하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경계 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고 경계 설정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경우 그들도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사실 그들이 받은 상처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간 상처의 전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또한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좋은 아이였다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부모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먼저 이런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과거에 매달려 있던 에너지가 해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분적인 용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상처받은 아이였다면 이제는 치유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성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은 종종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가려놓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거나 상처를 피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가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을 통해 이런 가짜 자아들을 벗어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상처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회복력, 공감 능력, 지혜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넌 창의적이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그림이나 글쓰기 같은 창의적 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 자체입니다. 과거의 제한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패턴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반복합니다. 부모가 비판적이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비판적이 되고, 부모가 조건적 사랑을 주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조건부로 사랑을 줍니다. 하지만 치유된 성인은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자신을 용서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의 관계 패턴을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스스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물질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의 질 내면의 평화, 창조적 표현 같은 다른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재정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부모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저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경우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과정을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키론처럼 자신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차가운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욕구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험이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들은 우리만의 독특한 지혜가 됩니다.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의 형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물론 그 상처를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미 받은 상처라면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상처를 지혜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상처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로부터 배우되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처를 지혜로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전히 그 상처가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옛날의 패턴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된 상태입니다.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와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관계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관계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의 비판에 자동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비판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의견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즉시 관계를 개선시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부모가 당황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부모도 우리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우리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 설정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만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우리의 변화나 성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들의 경우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 관계에서 평화롭고 온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재정립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패턴들을 다른 관계에서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치유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효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치유는 그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상처의 전달을 끊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던 자신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완벽한 치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배워갑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지지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여행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치유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유는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고 자기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성장할 때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치유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선물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가족 내의 문제들이 숨겨져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치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치유가 가정의 치유로, 가정의 치유가 사회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상처들이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시작하는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에 집중해야 했고 감정적인 치유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치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치유는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 서로에 대한 책임감, 어른에 대한 존경 등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이나 감정적 욕구를 억압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 가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어른을 존경하되 자신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문화적 진화입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는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파트너, 더 나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대신 건강한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치유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끊어낸 세대 간 상처의 사슬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과 지혜의 회복력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오래된 패턴이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지지가 있을 때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당신의 여행이 어디에 있든 어떤 단계에 있든 그것은 모두 소중합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의 한 챕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챕터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성취로 가득한 챕터들을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랑과 인정, 안전감과 평화가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행이 당신에게 깊은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유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